해보세요. 우리 주변의 자연 현상을 탐구할 때 크게 뭐로 설명할 수 있냐, 이거 뭐냐면요, 시간과 공간으로 설명할 수 있다예요. 시간에 대한 거. 자,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렸니? 이런 게 시간이고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얼마니? 이건 공간이죠. 시간과 공간 구분할 수 있죠.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한데, 이게 시간이 굉장히 큰 범위도 있고요, 시간이 굉장히 짧은 범위도 있어요. 예를 들어 빛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엄청 짧겠죠? 빛은 무지하게 빠르니까. 이거는 굉장히 작은 시간이고, 아주 큰 시간도 있을 거예요. 뭐 우주의 나이, 이런 건 굉장히 오래된 시간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시간과 공간이 아주 작은 범위부터 큰 범위까지 있어. 이러한 크기의 범위를 우리 규모라고 합니다. 규모. 시간 규모, 공간 규모, 이렇게 표현해요. 시간 규모, 공간 규모. 됐습니까?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여러 가지의 자연 현상들을 제가 지금 적어놨어요. 이 중에 시간 규모에 대한 거를 한번 다 골라볼까요? 가나다 라마바 중에 뭐가 시간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시간에 해당하는 거 다 골라봐요. 나, 또, 다도 시간 아니에요? 몇 년? 다. 또 여기 잘 안 보이니까 여러분 학습지 보셔도 돼요. 또 뭐가 시간이에요? 라도 시간이잖아요. 걸리는 시간. 시간인 거와 아닌 걸 구분하시는 거예요. 또 시간에 해당하는 거. 바.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어쨌든 이게 다 시간 규모잖아요. 그럼 공간 규모. 가. 원자 반지름이 얼마냐? 이런 거 다 공간이죠. 크기에 해당한 건 공간이에요. 그리고 또 어디 있어요? 공간 규모. 마. 적혈구 지름. 이것도 크기잖아요. 그럼 공간이죠. 사. 우리 은하의 지름. 이것도 크기잖아요. 공간이죠. 다만 이제 얼마나 규모가 크냐 작냐의 차이일 뿐. 이 정도는 구분하겠죠. 됐어요? 이거는 시간과 공간으로 구분한 것이고요. 밑에는 이제 미시와 거시로 구분할 건데, 미시와 거시는 이제 뭐냐면, 미시는 되게 작은 거, 거시는 큰 걸 말해요. 미시는 작은 거, 거시는 큰 거. 아니 그럼 도대체 얼마나면 작고 얼마나면 큰 겁니까? 자, 일단 미시는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미시는 안 보여요. 근데 안 보인다고 다 미시 세계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까지 작아야 되냐? 원자 분자 수준으로 작아져야만 미시라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에 보이는 보기 중에 제가 말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적혈구. 여러분 이거 미시예요? 아니에요? 이거 미시예요? 아니에요? 적혈구는 일단 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적혈구가 원자 하나, 분자 하나 정도 수준으로 작을까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적혈구가 내 눈엔 안 보이지만 현미경으로 보이죠. 일단 현미경으로라도 보인다는 건 원자 분자보단 훨씬 크다는 뜻이에요. 원자 분자는 일단 일반 현미경으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쟤는 미시라고 봐요, 안 봐요? 쟤는 미시가 아닌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인다고 다 미시 세계가 아니라 원자 수준까지 가야만 미시 세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면 위에 있는 보기 중에 미시 세계에 해당하는 것만 좀 골라볼까요? 원자 분자 수준인 거. 일단 가. 원자 반지름. 이건 원자 하나 수준인 거죠. 이건 미시가 맞아요. 또 미시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세슘 원자가 1에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보여요? 봐. 이런 게 미시인 거예요. 원자 한 개 수준으로 측정한 거. 오케이? 이렇게 작아야 미시예요. 거시는 지울게요. 이거는 무조건 원자 분자보다 크면 거시다 라는 경우도 있고, 이제 책에 따라서는 눈에 보여야 거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서 학교에서 알려주는 대로 외우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미시는 이거. 하여튼 원자까지 가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미시 세계. 안 보인다고 다 미시가 아니에요. 원자 수준으로 가야 미시 세계예요. 아주 작은 거. 자, 우리가 이제 주변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뭔가 측정이라는 걸 해야 돼요. 시간도 측정하는 거고, 길이도 측정하는 거고, 속력도 측정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 시간 측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 지금은 시간을 시계로 재요. 자, 이러한 시계가 없었던 조선시대에는 시간을 어떻게 쟀을까요?
조선시대에 어떻게 시간을 쟀죠? 그때는 어떤 시계 같은 걸 썼어요? 아주 옛날에 썼던 시계들 아는 거 얘기 해봐요. 해시계, 물시계, 몰라요? 옛날에는 이러한 핸드폰 시계 같은 게 없으니까 자연현상을 이용해서 시간을 쟀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아무 자연현상이나 돼요? 해시계나 별시계나 이런 거의 특징이 뭐예요?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죠. 해가 뜨고 지고 다시 떠. 반복이잖아. 별이 뜨고 지고 다시 떠. 오케이? 그래서 옛날에는 정확한 시간 측정을 위해 자연현상을 이용했는데 어떤 자연현상?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현상. 계속 반복이 돼야 돼. 그래야 그걸로 시간을 재죠. 한번 지나가고 끝나면 시간 잴 수가 없죠. 오케이? 그럼 옛날의 시계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해시계 혹시 이름 알아요, 여러분? 그 해시계인데 이렇게 세스테야처럼 생겨가지고 안에 들여다보면 그 바늘 있어서 그림자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이용해서 시간 쟀던 도구, 해시계 이름 혹시 아시는 분? 역사 시간에 안 배워요? 이 해시계 뭔지 알죠? 바늘 있어가지고 그림자 움직이는 걸로 시간 잰. 자, 이 조선시대의 시간 측정 기구의 이름은 앙부일구입니다. 해시계예요. 요 태양이 지나갈 때 그림자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이용해서 시간을 측정했어요. 앙부일구. 그리고 얘는 무엇을 이용한 거냐? 태양의 운동을 이용한 거예요. 태양이 움직이는 걸 이용하면 태양이 움직이면 그림자가 같이 움직이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태양이 진짜로 매일매일 동에서 떠서 서로 져요? 정말 태양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태양은 가만히 있는 거죠.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는 거죠. 그럼 태양은 원래는 안 움직이지만 나는 내가 움직인다고 생각을 안 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태양이 가네? 이렇게 본단 말이죠. 자, 이렇게 실제로는 제가 안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진짜로는 안 움직이고 있어. 근데 내가 봤을 땐 움직이는 것 같아. 왜? 사실은 내가 움직이고 있거든.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게 해요? 겉보기 운동 들어본 기억납니까? 겉보기 운동. 겉으로 볼 때만 움직이는 것 같아. 사실은 안 움직이는데 내가 볼 땐 움직이는 것 같아. 이걸 이용해서 만든 시계, 해시계입니다. 이름은 앙부일구. 옛날엔 이런 시계를 썼죠. 오케이? 이해했어요? 근데 이건 지금 안 써요. 왜요? 이거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길래 지금 뭐라고? 밤에는 일단 쓸 수 없어. 아, 좋아요. 또 지금 못 쓰는 이유가 뭐겠어요? 저게 정확해요? 지금은 아주 정확한 시간을 재야만 과학적으로 연구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1초도 조금이라도 틀리면 연구에 지장이 생겨갖고 막 밀리초 이렇게 측정하는데 앙부일구는 그렇게 잴 수가 없단 말이죠. 왜 문제가 될까요, 저 앙부일구는? 왜 쟤는 정확한 시간을 측정할 수가 없냐? 자, 태양이 움직이는 걸 이용해서 시간을 재는 건데 태양의 이동하는 속도가 늘 일정하지가 않은 게 문제예요. 사실은 태양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구가 자전하는 거잖아요. 지구의 자전 속도가 늘 일정하지 않아요. 조금씩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시간을 재면 같은 1초라도 조금씩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쓰지 않아요. 그러면 현대는 뭘 쓰냐? 지금은 원자시계를 이용하는데 세슘 원자시계라고 있어요. 세슘이라는 그 원자가 있는데 이 세슘이라는 원자는 끊임없이 운동을 해요. 지인동을 해요. 두두두두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얘가 아주 정확한 주기로 계속 진동을 해요. 그래서 야, 얘 엄청 정확하게 진동하니까 얘 몇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 1초라고 정하자. 왜? 이거는 바뀌지 않더라. 항상 일정하더라. 그래서 지금은 무엇을 이용했냐? 세슘 원자에서 나오는 빛의, 정확하게는 얘가 진동하는 빛을 방출하는 거예요. 빛의 진동수를 이용했어요. 얘가 진동을 하면서 자기 진동수만큼의 빛을 방출하거든요. 그게 늘
외부 환경에 변기 없이 늘 일정하게 진동을 한다는 걸 알아내서 이걸 갖고 1초를 재기로 했어요. 지금은 변하지 않는 조건. 됐습니까? 자, 이 시계의 장점은 뭐냐? 외부 환경에 영향을 안 받아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밖에 온도가 어떻건 압력이 어떻건 여름이건 겨울이건 변하지 않고 늘 일정한 빛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로 시간을 재기로 했어요. 됐습니까? 지금의 1초는 원자로 재요. 그 다음 길이도요. 여러분 우리 지금 길이는 뭐 센티미터, 미터 이렇게 재죠.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안 쟀다요. 우리 옛날에는 길이의 단위로 어떤 것들을 썼습니까? 몇 척 이런 거 못 들어봤어요? 몇 자, 몇 척, 몇 치 이런 거 못 들어봤어요? 아니면 외국에선 뭘 써요? 인치, 피트, 자, 이 단위들은 다 어떻게 만든 단위들이에요? 인간의 몸 길이를 이용해서 만든 단위인 거 알아요? 1피트, 발 크기 하나를 1피트라고 해요. 1인치, 엄지손가락 여기 한 마디의 길이를 1인치라고 하죠. 이거 뭐가 문제겠어요? 사람마다 길이가 다 달라. 그죠? 정확한 길이 측정이 돼야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이도 지금은 어떻게 돼요? 모두 동일한 길이를 통일해서 쓰는데. 자, 지금은 뭘 쓰냐? 빛을 써요. 여러분, 빛의 속도가 늘 일정한 거 알아요? 빛의 속도는 항상 일정한 거 압니까? 그걸 이용하기로 했어요. 빛이 얼마만큼 가는데, 몇 초 동안 가는데 이동한 거리. 우리 이거를 1초로 하기로 정의했어요. 그래서 현대의 길이 측정 방법은 빛이 일정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로 재요. 왜냐하면 빛의 속도는 늘 일정하기 때문에 빛이 얼마 동안 이동하면 야 이걸 1m로 하자 이만큼을 이렇게 정했단 말이에요. 변하지 않도록. 그럼 이것은 빛의 어떤 성질을 이용한 거야? 빛의 속도는 늘 일정한데 어디에서 재야 되냐면 진공에서 재야 돼요. 이게 공기가 있으면 아주 조금 속도가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공에서 빛의 속도가 늘 일정한 성질을 이용했어요. 진공이기만 하면 온도나 뭐 아무것도 관계없이 빛은 늘 일정한 속도로 가기 때문에 누구나 똑같이 정확하게 1m를 잴 수 있었어요. 됐습니까?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자,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요? 정확한 시간과 길이를 측정하기 위해 옛날에는 이렇게 쟀는데 지금은 이렇게 되는 걸로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간이나 공간을 측정하는 기술. 이거는 이름만 외우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에 넣은 건 완자에 있는 걸 참고해서 넣었지만 여러분 나중에 입학하면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나오는 학교들이 많아요. 그땐 나오는 대로 더 외워줘야 돼요. 넓은 영역에서 위치 확인하고 이동 거리를 측정하는 이 시스템이 뭐게요? 자, 말을 읽어보니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넓은 영역에서 보려면 어디서 봐야 돼요? 인공위성. 인공위성에서 우리 위치 확인하는 시스템 뭐라고 불러요? GPS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GPS로 외우시면 돼요. 내가 내비게이션 키면 내비가 나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인공위성에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GPS. 자, 여러분 광학현미경. 여러분이 학교 가서 실험실 가갖고 이렇게 눈으로 들여다보는 현미경 있죠? 걔가 광학현미경이에요. 근데 광학현미경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원자 분자까지 봐요? 못 봐요? 이걸로 원자 분자까지 봐요? 못 봐요? 내 눈으로? 못 봐요, 여러분. 광학현미경으로 어떻게 원자를 봐? 그래서 훨씬 더 크게 확대해서 나노 단위면 진짜 원자 분자 수준이에요. 원자 분자 수준까지 볼 수 있게 만든 현미경, 전자현미경입니다. 광학현미경은 내 눈으로 보는 거. 이건 한계가 있어. 원자 분자까지는 볼 수가 없지. 그럼 원자 분자까지 보고 싶으면 어떻게? 전자현미경이라는 걸 써야 돼. 근데 그 중에서도 원자나 분자, 내부, 속까지 뚫어가지고 얘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시간까지 측정할 수 있는 이러한 현미경. 초, 고, 속, 투과,
전자 현미경 되겠습니다. 초, 고, 속, 투과 전자 현미경. 속을 뚫어서 얼마나 빠른지까지 측정할 수 있어. 초고속 투과 전자 현미경이고요. 얘는 뚫어서 보는 건 아니야. 표면을 관찰하는 건데 원자까지 볼 수 있어. 원자 힘 현미경이라 그래요. 현미경은 조그만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멀리 있는 걸 볼 때 쓰는 건 뭐예요? 별 볼 때. 현미경은 조그만 거 볼 때. 멀리 있는 건 망원경이죠. 근데 망원경도 눈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는 망원경은 한계가 있어요. 더 멀리, 더 넓게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 저기 우주의 망원경을 띄워갖고 관측해야 돼요. 우주에 떠다니는 망원경 아는 거 하나 있죠, 여러분? 허블 망원경이라 들어봤어요? 우주에 인공위성처럼 둥둥 띄워놨어요. 걔가 우주 사진 찍어서 지구로 보내줘요. 허블 망원경. 근데 얘는 되게 오래됐어. 지금 나이가 거의 수명이 다 돼가거든요, 이 허블 망원경은. 그래서 더 정밀하고 쌩쌩한 애를 하나 더 쐈거든요, 최근에. 그게 이제 제임스 웹이에요. 다 우주에 둥둥 떠있는 망원경. 그래서 내 눈으로 직접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걔네가 우주 사진 찍어갖고 보내주는 망원경들.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 우주 현미경. 아, 우주 현미경이래. 우주 망원경. 내가 헷갈리고 있네. 우주 망원경이라 그래요. 내 눈으로 직접 보는 게 아니고 저기 지구 밖에 띄워서 사진 찍어서 보는 망원경. 얘네들이 훨씬 더 멀리까지 자세히 볼 수 있어요. 됐습니까? 지금은 이런 것들로 우리 주변의 것들이나 우주를 연구하고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그냥. 자, 빠르게 채워볼까요? 뒤로.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분, 길이, 질량, 부피, 온도, 밀도 이런 거 우리 다 계산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물리량이라 그래요. 물리량. 응? 질량, 부피, 길이 이런 걸 다 물리량이라 하는데, 이 물리량들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얘네는 딱 이걸로만 쓸 수 있고 다른 걸로는 대신에 쓸 수 없어. 이런 게 기본량이라 그래요. 물리량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물리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다른 물리량을 활용하여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얘네가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얘네는 꼭 이걸로만 써야 되는 기본적인 물리량이 7가지가 있어요. 요 기본량 7가지 첫 번째, 시계 그림 그려져 있는 거 보이죠? 시간입니다. 시간. 얘는 무조건 시간으로만 표현하지 다른 걸로 대신 표현이 안 돼요. 그러면 시간도 단위가 많잖아요. 초, 분, 시, 많죠? 그 중에서도 누구를 제일 기본 단위로 쓰기로 약속했냐? 초입니다. 초. 소문자 S로 써요. 세크. 이거는 왜 하필이면 초가 기본이에요? 과학자들이 약속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식 같은데 시간을 넣어서 계산해야 되는 게 있다 그러면, 야, 누구는 시 놓고 누구는 분 놓고 누구는 초 놓으면 다 달라지니까 그냥 다 공식 쓸 때는 초로 통일해, 이렇게 정한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입니다. 자, 그 다음 이건 뭐냐면 자그림, 길이에요. 길이도 단위가 여러 가지예요.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 많죠? 뭘 기본으로 쓰게요? 어떤 단위? 길이의 가장 기본 단위는 뭐예요? 미터요. 미터. 여러분들이 공식에 길이 집어넣어야 될 일 있을 땐 다 미터로 넣는 거예요. 이건 약속입니다. 알겠어요? 자, 저울이 있군요. 질량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물리량 중에 하나. 질량도 단위가 많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는 킬로그램입니다. 킬로그램. 됐나요? 얘는 뭐냐면 전류예요. 전류. 여러분 전류의 단위는 중학교 때 배웠죠? 그렇죠. 암페어입니다. 암페어. A라고 쓰고 읽을 땐 암페어로 읽어요. 여러분 이건 온도예요. 온도의 기본 단위는 뭐예요? 그렇죠. 켈빈입니다. 대문자 K로 쓰고 읽을 때 켈빈으로 읽어요. 도시를 실생활에선 많이 쓰지만 과학에선 도시 안 쓰죠? 켈빈이 기본 단위예요. 켈빈. 그 다음 요거는 뭐냐면
빛의 양을 표현하는 물리량인데 광도라 그래요. 얼마나 빛이 세게 들어오냐 이런 걸 광도라고 합니다. 광도의 단위는 소문자 CD로 쓰고요. 읽을 때는 칸델라로 읽어요. 칸델라. 빛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예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물질의 양을 표현할 때 물질량인데 우리는 보통 개수를 셀 때 한 개, 두 개, 세 개 세지만 과학에선 그렇게 세지 않아요. 과학에서는 MOL이라고 쓰고 몰이라고 읽습니다. 몰. 과학에서 개수를 셀 때는 몰이라는 단위를 써요. 그냥 그렇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 얘네가 가장 기본이 되는 애들이구나. 자, 그러면 야, 물질량의 단위는 몰, 온도의 단위는 켈빈. 이거 누가 정했니? 누가 정했니? 국제단위계라고 있어요. 국제단위계. 전 세계에서 과학자들이 모여갖고 단위를 정하는 단체거든요. 얘네 약자로는 이제 SI라고도 하는데 국제단위계가 이렇게 정했고요. 현재 여기 진짜 문제가 시사 빤스한 게 뭐냐면 현재 이 단위들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을 해요. 모든 국가는 아니에요. 극히 일부 안 쓰는 데도 있어 라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기본 상수를 구하는 방법을 이용해. 이게 무슨 얘기냐? 야, 우리 1초를 기준으로 하자. 1초가 얼만큼인데? 요 정도 시간이 1초야. 이거 정할 때 이 1초가 최대한 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연구하는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정밀하게 측정해도 나중에 과학이 발달하면 더 정확한 1초가 사실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보다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량의 단위에 대한 정의는 변할 수도 있어요. 야, 1초를 지금은 세슘 원자로 하지만 나중에 더 정확한 게 나오면 그걸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근데 시간의 단위는 기본 단위는 1초야. 이거 자체는 안 변하는 거예요. 1초의 길이를 재는 방법은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더 정확한 방법이 나온다면. 오케이? 이해됐죠? 자, 그리고 기본량으로부터 이제 유도된 물리량, 이게 유도량인데요. 유도량은 기본적인 물리량은 아니에요. 기본적인 걸 이용해서 이제 더 만들 수 있는 걸 유도량이라 그래요. 그래서 유도량의 단위는 아까 위에 있었던 기본량의 단위를 조합하여 나타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기본량의 단위를 조합하여 나타낸다. 자, 지금부터 유도량 몇 개 한번 해볼게요. 잘 보세요. 이것 좀 봐봐요. 넓이. 여러분, 넓이는 원래 어떻게 계산해요? 가로 곱하기 세로 아니에요? 가로 곱하기 세로? 근데 가로는 길이죠. 세로도 길이죠. 길이의 길이를 곱했더니 넓이가 됐네요. 길이는 아까 기본량에 있었습니까? 7개 중에? 길이는 7개 중에 있었죠. 길이 기본량 있었잖아요. 근데 길이와 길이를 곱했더니 새로운 게 생겼네요. 넓이라는. 이건 유도량인 거예요. 기본량 여러 개를 이용해서 새롭게 만든 거. 이게 유도량이에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넓이는 가로 길이 곱하기 세로 길이를 해요. 길이는 기본량인데 기본량 2개를 곱해서 넓이라는 유도량이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길이의 기본 단위는 뭐라고요? 위에 썼잖아요. 길이의 기본 단위 뭐 미터죠. 그럼 길이를 2번 곱했으니 단위를 어떻게 쓰겠어요? 제곱미터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기본량의 단위를 이용해서 이걸 2번 곱했으니 제곱을 붙이면 되겠구나. 넓이의 단위가 새롭게 생겼네. 이렇게 정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부피는 어떻게 재요? 부피 어떻게 계산?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잖아요. 셋 다 길이 아니에요? 결국 길이를 3번 곱한 거네요. 그쵸? 그래서 길이자 뺄게요. 귀찮으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인데 이거 다 길이란 말이에요. 길이만 3번 곱했네요. 길이의 단위는 미터인데 미터를 3번 곱했으면 단위가 뭐가 나오겠어요?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미터를 3번 곱했으니 단위는 세제곱미터가 되겠구만. 요렇게. 쉽죠? 안 쉬워요? 나만 쉽나? 자, 몇 개만 더 해볼게요. 여기까지 다 하진 않을게요. 농도, 광유도 이런 건 뺄 테니까 우리 속력, 속도, 가속도, 밀도 정도까지만 합시다. 속력과 속도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생각해봐요. 시간분의
이동 거리로 계산한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하고 거리는 아까 다 기본량에 있었어 없었어? 다 있었잖아요. 그죠? 기본량에 있는 시간과 거리를 넣었어요. 거리의 기본 단위가 뭐예요? 미터. 시간의 단위는 초죠. 그러면 속도의 단위는 조합해서 뭐가 되겠어? 미터 퍼 세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조합하는지 아시겠어요? 할 수 있겠죠? 가속도는 여러분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정의가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에요. 결국 시간분의 속도거든요. 시간분의 속도. 근데 시간은 기본량이고 속도는 기본량이 아니었지만 속도 안엔 시간과 거리가 있어요. 그럼 시간 2번에 거리 한 번 쓴 거네요. 결국 맞습니까? 가속도는 시간 2번에 거리 한 번. 거리의 단위는 미터. 시간의 기본 단위 세컨드 2번 썼어. 그래서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정했는지 아시는 정도면 됩니다. 가 맞습니까? 그 다음 너 밀도까지만 해보죠. 밀도 어떻게 계산해요? 부피분의 질량. 부피도 질량도 아까 다 기본량에 있었는데 질량의 기본 단위가 킬로그램이었단 말이죠. 부피는 기본량이 아니지만 아까 길이 3번 곱해서 세제곱미터 됐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길이 3번 곱한 거. 질량 한 번에 길이 3번. 그래서 단위가 어떻게 돼요?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별거 아니죠? 기본적인 것만 외우면 그 다음에 그냥 걔네들 조합해서 쓰시면 돼요. 이게 유도량이에요. 조합해서 쓰는 거. 근데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제 단위가 겁나게 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무 불편하지 않냐? 이거 좀 쉬운 단위 하나로 바꿔서 씁시다. 그래서 만든 게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진동수는 원래 단위가 대빵 복잡해요. 막 여러 가지 기본량을 막 합쳐가지고 너무 쓰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하나의 단위로 바꿨어요. 이렇게. 이거 어떻게 읽어요? HZ 읽어봐요. H 대문자 Z 소문자. 그렇죠. 헤르츠예요. 헤르츠. 이게 진동수의 단위. 힘의 단위는 다 알죠? 힘의 단위 뭐 써요? 뉴턴. 이거 원래는 되게 복잡한 단위예요. 힘 막 킬로그램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뉴턴이란 단위 하나로 바꾼 거예요. 너무 복잡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유도량의 단위죠. 압력. 들어는 봤나? 파스칼입니다. 일의 단위는 알죠? 우리 다 중학교 졸업했잖아. 일의 단위. J라고 쓰고 줄이라고 읽죠. 일률 혹은 전력의 단위. 전력의 단위. 대문자 W 와트입니다. 단위는 기본으로 알고 가셔야 되죠. 전화량의 단위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이과를 가게 되면 많이 볼 거예요. 대문자 C 쓰고요. 쿨롬이라고 읽어요. 쿨롬. 이 단위들은 대부분 과학자 이름이에요. 전압의 단위는 알죠? 뭐예요? 뭐라고? 볼트. 대문자 V예요. 대문자 V. 여기까지 됐나요? 자, 다음 장 넘어가 봅시다. 이게 뭐냐면 이제 단위에다가 여러 가지 기호를 붙여서 큰 숫자, 작은 숫자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학교마다 가르쳐주는 양이 좀 다른데 얘네들은 기본으로 거의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대문자 T 이거 요즘은 많이 보이죠? 이거 테라예요, 테라. 읽을 때는 테라라고 읽고. 왜 요즘에는 뭐냐 저기 뭐 외장하드 이런 거 용량도 나 몇 테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테라는 10의 12제곱을 의미합니다. 얘가 붙으면 10의 12제곱이에요. 10의 12제곱. 이 테라가 붙으면 10의 12제곱배가 되는 거예요. G는 뭔지 알죠? 기가예요, 기가. 기가는 10의 9제곱. M 알죠? 메가입니다. 메가는 10의 6제곱 되겠습니다. K는 인간적으로 알죠? 킬로. 킬로는 10의 몇 제곱? 3제곱. 여러분 그래서 1kg은 1000g이잖아요. 킬로가 붙으면 1000이잖아요. 10의 3제곱. 공이 3개 붙어요. H는 헥토입니다. 헥토. 얘가 10의 제곱, 즉 100을 의미해요. 헥토는. 헥토파스칼 그럼 파스칼의 100배인 거예요.
얘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DA라고 쓰는데 이름은 데카예요. 데카. DE가 아니에요. 데카. DA. 얘는 그냥 10이에요. 10. 10의 1제곱. 굳이 표현하잖아. 그냥 10. 그래서 앞에 무슨 몇 메가가 붙었다. 아, 이거에 10의 6제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커지는 단위. 그럼 이번엔 붙였을 때 작아지는 단위로 갈게요. D는 데시벨 이런 거 들어봤죠? 그 소리 크기를 측정하는 왜 소음막 측정할 때 쓰는 이런 게 10의 마이너스 1제곱. 즉 데시가 붙으면 10분의 1이에요. C는 다 알죠? 센치. 1m가 100cm잖아요. 무슨 얘기냐? 얘는 10의 마이너스 2제곱. 공이 2개 빠져요. 그러니까 1cm는 0.01m잖아요. 100분의 1이에요. 센치가 붙으면. 얘는 미터가 아니라 밀리미터 할 때 그 밀리예요.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3제곱을 의미합니다. 요 기호는 여러분 쓸 때 이렇게 써요. 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려요. 다시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려요.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얘는 마이크로입니다. 마이크로. 이게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에요. 마이크로 같으면 10의 마이너스 6제곱. 요렇게. n이 붙으면 나노예요. 나노 들어봤죠? 나노 기술. 나노 정도 가면 이제 원자 수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10의 마이너스 9제곱이 나와요. 이 P는 피코입니다. 나노보다 더 작아요. 10의 마이너스 12제곱입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냥 외우시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여기는. 그냥 암기. 자, 그 다음 뒤로 넘어갑니다. 잠시만요. 요거. 자, 이제 이걸 배웠으면 재야죠. 측정을 해야죠. 과학에서 물체의 질량, 길이, 부피 등을 재다. 이게 바로 측정이고요. 이렇게 측정하면 그 결과는 숫자와 단위로 표현해요. 숫자와 단위로 표현한다. 예를 들어 길이가 몇 센치야? 10cm. 10 숫자하고 그다음에 센치 단위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렇게 뭔가를 측정할 때 세는 도구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길이를 재고 싶으면 자가 있어야 되고 질량을 재고 싶으면 저울이 있어야 되고 맞잖아요. 자, 그런데 내가 지금 도구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자, 도구가 없을 때 재는 가장 편한 방법. 대충 눈으로 때려 맞춰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어림. 야, 대충 한 20cm 되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어림하여 재는 거예요. 근데 아니 어림이 왜 필요합니까, 선생님? 이게요. 대충 어림을 해서 야, 이거 지금은 도구가 없는데 나중에 어떤 걸 갖고 오면 잴 수 있겠다. 필요한 측정 도구를 결정할 때. 나한테 10cm 자, 30cm 자, 1m짜리 자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내가 얘의 길이를 재고 싶어요. 최소한 10cm 자로는 안 재질 거 아니에요. 야, 그래도 한 50cm나 1m 자는 갖고 와야 되겠다. 이런 거 결정할 때 대충 어림한단 말이에요. 대략. 이해됐죠? 자, 요 보시면 한 눈금의 크기가 얼마예요, 지금? 한 눈금당 얼마씩? 0.5씩 변하죠. 그래서 가장 작은 눈금이 0.5cm예요. 그러면 얘는 만약에 내가 이 자로 어떤 물체의 길이를 재면 0.5cm 이하는 정확히 안 나온다는 얘기죠. 이런 걸 우리가 측정 오차.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0.5cm까지는 오차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0.5까지는 오차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왜? 최소 눈금이 0.5밖에 안 되니까. 만약에 이 연필의 길이를 잰다면 얘는 몇부터 몇 사이가 되는 거야? 5부터 5.5 사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5.0부터 5.5cm 사이 어딘가에 있을 거야. 이렇게 잰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눈금이 작아졌어요. 가장 작은 눈금이 얼마야? 0.1이에요. 그죠? 1cm를 10개로 나누었잖아요. 그럼 측정 오차는 어디까지 잴 수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0.1까지 잴 수 있어요.
만약에 0.1과 0.2 사이에 오면 정확히 못 재겠지만 어쨌든 최소 0.1까지는 잴 수 있다는 이거예요. 자, 그럼 이 연필의 측정값을 재면 여기 잘 보시면 0.2부터 0.3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5.2부터 5.3cm 사이 어딘가에 길이가 있구나. 이렇게 재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우리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얘가 눈금이 한 눈금당 얼마를 의미하고 있어요? 한 눈금당? 70부터 80 사이 10을 다시 10개로 나눴으니 한 눈금이 지금 1. 여러분, 이 도구 이름이 뭐예요? 액체 넣고 이렇게 부피 재는 이 도구 뭐라고요? 이 도구의 이름은? 왜 그래요? 이거 눈금 실린더예요. 근데 눈금 실린더가 단위가 보통 여기 안 써 있는데 밀리리터예요. 밀리리터. 이 밀리리터거든요. 그러면 얘가 한 눈금이 1ml씩인 건데 지금 얘가 눈금과 눈금 사이 딱 가운데 와 있는 거예요. 가운데처럼 보이나요? 눈금과 눈금 사이 가운데 와 있는 그림이에요. 잘 안 나오는, 안 보이겠지만. 그러면 자, 이놈이 눈금이 이렇게 있는데 아이고, 눈금과 눈금 사이에 와버렸어.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읽지? 어떻게 읽게요? 이걸 얼마로 읽어야 돼요? 사이에 왔어요. 자, 이럴 때 이 사이를 대충 눈으로 한 10등분쯤 해요. 대충 10등분 잘라갖고 야, 몇 점 몇 점 되겠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진짜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눈금 사이를 10등분하여 어림해서 읽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가장 작은 눈금을 눈으로 대충 10개로 잘라. 야, 대충 몇 점 몇 점 되겠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이게 어림이에요. 자, 그래서 얘는 부피를 얼마로 읽어요? 여기가 70, 여기가 75. 근데 75하고 76 딱 사이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럴 때 아, 얘 75.5mm 그냥 이렇게 읽는 거예요. 눈금 사이에 왔으니까. 오케이? 대충 잘라. 자, 그리고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측정을 위해 만든 과학적 기준, 이게 이제 측정 표준인데요. 측정 표준. 현재의 측정 표준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봐봐요. 옛날에는 길이를 잴 때 여러분, 옛날에 1m를 우리 기준으로 합시다. 근데 옛날에는, 지금은 1m를 어떻게 잰다고요? 빛을 이용해서 재잖아요. 야, 1m를 기준으로 하자라고 약속했던 그 시절에는 빛으로 잴 만한 기술이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럼 그때는 1m를 어떻게 약속했을까요? 자, 그때는 지구의 둘레를 쟀어요. 지구의 둘레를 재가지고 안 변하는 걸 지들 딴에는 정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구 둘레를 재가지고 야, 북극부터 적도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북극에서 적도까지 재면 이게 길이가 한 얼마 나오더라? 약 10,000m 정도 나오는데 이거를 1000만분의 1 잘라갖고 야, 이만큼을 1m로 하자라고 옛날엔 이렇게 정했어요. 지금은 이렇게 안 써요. 지금은 왜 이렇게 안 쓸까요? 이 방법의 문제점은 뭘까요? 이 방법의 문제점. 지금은 왜 이렇게 안 쓸까요? 지구의 길이가 막 변할까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길이를 재는 기술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지구의 길이를 재는데 이게 정확했겠어요? 안 정확한 거야. 기술이 딸리니까. 지금 재면 그때랑 또 달라요. 그럼 기술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길이가 점점 더 바뀔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은 이걸 안 써요. 자, 기술이, 측정 기술이 발달하면 이렇게 쓸까요? 측정 기술이 발달하면 지구 길이가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방법을 안 쓰고 빛을 쓰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시간도요. 옛날에 야, 우리 1초를 기준으로 하자라고 했던 시절. 지금이야 뭐 세슘 원자 왔다 갔다 이걸 이용한다 치지만 옛날에는 세슘 원자 이런 거 측정할 기술이 없었어요. 그러면 옛날에 그때 당시엔 뭐 했을까요? 지구가 한 번 자전하는 시간.
하루죠, 하루. 지구가 한 번 자전하는 시간을 잰 다음 몇 분의 몇 초로 나눠갖고 야 이걸 1초로 하자. 지금 이거 왜 안 써요? 아까 얘기했죠. 지구 자전 속도가 항상 일정하지 않다니까요. 지구 자전 속도가 계속 변해요. 그러니까 1초의 길이가 자꾸 바뀔 거 아니에요. 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빛을 쓰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질량의 기준 1kg거든요. 이것도 야 1kg를 우리 기준으로 할 거야. 1kg가 얼마나 되는데? 이 정도가 1kg야 라고 옛날에 과학자들이 이걸 1kg라는 양을 딱 지들끼리 논의를 해서 정했어요. 그래 놓고 야 지금부터 잘 봐. 이게 1kg야. 전 세계에서 이거 다 똑같이 쓸 거다. 1kg가 어느 정도인데 이 정도야 라고 1kg를 금속으로 이렇게 추를 만들어서 각 나라에 하나씩 보내줬어요. 야 이만큼이 1kg니까 이걸 기준으로 니네 이제 질량 재는 거다? 이렇게 줬어. 그래서 다 그걸 기준으로 이만큼이 1kg니까 야 이렇게 해라. 문제가 생겼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 요 1kg짜리 덩어리가 금속으로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시간이 오래 지나면 금속은 어떻게 되지요? 녹이 슬어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질량이 변해요. 야 이만큼을 1kg로 하자 라고 했는데 시간이 가니까 이 1kg 질량이 자꾸 바뀌는 거야. 그래서 쓸 수 없었어요. 지금은 다른 방법을 써요. 자 이거 시간이 흐르면 이 1kg짜리 분동 질량이 바뀌어버려요. 녹슬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이 분동을 쓰지 않아요. 그 시간이나 길이 재는 것처럼 변하지 않는 기준을 질량도 이용하는데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밑에 건 X 여기까지는 안 할 거고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가 전달되는 것. 자 우리 이거를 신호라고 해요. 옛날 사람들은 자연의 신호를 받아서 여러 가지를 측정했어요. 뭐 예를 들자면 나뭇잎 색깔이 변했네? 가을이 왔나 봐. 뭐 이런 거예요. 단순하게. 눈이 오네? 겨울이 왔나 봐.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요 신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연 현상이 에너지가 변해서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집 뒤에 화산이 하나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멀쩡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화산에서 연기가 나는 것 같아. 그리고 한 번씩 쿵쿵쿵 진동을 해. 그리고 막 유황 냄새 같은 게 나. 곧 폭발하겠구나. 화산이 곧 폭발할 거라는 신호를 보내주는 거거든요. 이걸 제대로 분석을 해야 내가 화산이 곧 폭발하겠어. 피난 가야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문제는 이 신호만 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신호를 측정하고 분석하여 나한테 유용한 정보로 바꿔야 내가 쓸 수가 있는 거지. 산에서 연기 나가나네? 아이고 신기하다. 끝. 이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보내준 신호를 연기도 나. 자꾸 진동도 와. 아이고 냄새도 나. 정확히 보니 폭발이야. 이걸 내가 정보로 바꿔야 피난을 가는 거지. 안 그래요? 소리는 왜 나지? 진동은 왜 울리지? 이러고 끝나면 난 피난 못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유용한 신호를 모아서 나한테 필요한 걸로 바꿔주는 이런 걸 정보라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럼 주변에서 오는 신호를 어떻게 얻어요? 산에서 연기 난다. 어떻게 알았어? 눈으로 봤어요. 시각. 유황 냄새도 나네? 코로 맡았어. 후각. 아이고 진동도 와. 이건 뭐예요? 촉각. 안 그렇습니까? 그럼 이게 뭐냐면 원래 인간은 내 감각. 인간의 감각이 총 몇 개예요? 인간의 감각 몇 개야? 한 10개쯤 돼요? 인간의 감각 몇 개야? 오감 몰라요? 오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인간의 감각 5개예요. 요 인간의 감각 5개로 주변의 신호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정보를 얻어서 살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인간의 오감으로는 볼 수 없는 정보들이 있어요. 여러분, 적외선 보여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초음파 들려요? 안 들리잖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신호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래서 야, 우리가 못 느끼는 것도 좀 볼 수 있게 기계로 만들어 보자. 그게 센서예요.
난 적외선 못 봐. 그럼 적외선 센서를 만들면 적외선까지 감지가 되는 거예요. 나 초음파 못 듣는데 초음파 센서 만들면 초음파도 감지가 되는 거라고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 센서들은 다 우리의 인간의 감각, 오감을 본따서 만든 거예요. 우리 감각을 본따서 만든 게 센서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 감각을 갖다가 딱 받아들인 다음, 예를 들어 초음파 센서야. 초음파를 받아들여. 그런 다음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걸 전기 신호로 바꿔서 화면에 띄워주거나 해야 우리가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모든 센서는 다 기본적으로 밖에서 오는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변환을 해줘요. 자, 여기에 센서의 종류들이 있는데 잘 보세요. 센서는 다 뭐요? 우리 감각기관이랑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눈은 뭘 감지하는 기관이에요? 눈은 뭘 감지하는 기관이에요? 여러분, 사물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아, 뭐 관심이 없어요? 눈은 뭘 감지하는 기관이에요? 빛! 여러분, 빛 보고 있는 거예요, 빛! 여기서 나온 빛, 여기서 반사되어 나온 빛. 눈은 빛을 감지하는 기관이야. 이 상식이 없는 것들아! 눈은 빛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든 종류의 빛을 다 볼 수는 없다니까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은 뭐밖에 없어요? 가시광선밖에 없어요. 우리 자외선, 적외선 이딴 거 못 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못 보는 빛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센서가 광센서예요. 우리 눈을 좀 더 본따서 못 보는 빛도 보고 싶어. 이렇게 만든 게 광센서. 광센서 어디에 이용하게 해요? 정말 많이 이용해요. 대표적인 예가 가로등. 여러분, 가로등 낮에 꺼지고 밤에 켜지죠. 밤에 누가 가서 하나씩 가로등을 다 켜는 거예요? 아니에요. 밤 되면 알아서 켜져요, 저절로. 이거 어떻게 되는 거게요? 가로등에 광센서 달려 있어요. 해가 지죠? 빛의 양이 줄어들죠? 얘가 그걸 알아요. 켜야지, 뿅. 이런 게 광센서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니, 당장 여러분들 현관문 앞에만 가도 불이 켜지잖아요. 이게 다 광센서예요. 얘가 빛을 쏘고 있다가 나한테 반사되어 돌아오면 사람이 있다. 켜야지, 뿅. 이게 다 광센서란 말이에요. 현관등 센서도 다 광센서고요. 그래서 현관 센서 이런 것도 여기에 쓰셔도 되고. 아니면 온도계 있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때 어떻게 했어요? 온도계 여기다 껴서 쟀어요? 아니잖아요. 여기다 총 쏘잖아요. 이렇게 띄워놓고 쏘잖아요. 아니, 이렇게 총 쏘는데 어떻게 떨어져 있는데 온도 어떻게 재요? 여러분 몸에서 빛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 몸에서 빛 나와, 안 나와? 나 빛 내요, 안 내요? 내요. 사람 몸도 빛 내요. 근데 우리는 체온이 36.5도밖에 안 돼. 그래서 밝은 빛은 못 내요. 밝은 빛을 내려면 온도가 되게 높아야 돼요. 막 태양처럼. 우리는 그 정도는 안 되고요. 우리처럼 온도가 낮은 이런 생명체들은 어떤 빛밖에 못 내냐? 적외선밖에 못 내요. 근데 우리 눈엔 적외선이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 온도계는 뭐게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적외선을 감지해요. 광센서. 그래서 그 적외선을 이용해서 온도 재는 거예요. 이거 다 광센서예요. 빛을 받아들이는 센서.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청각. 우리 귀는 무슨 신호를 받아들여요? 소리 신호를 받아들여요. 자, 근데 우리가 못 듣는 소리도 있어요. 그래서 못 듣는 소리까지 듣고 싶어서 만든 게 소리 센서예요. 우리가 못 듣는 소리가 뭐예요? 초음파 같은 거 못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못 듣는 초음파를 이용해서 듣도록 하는 게 초음파 진단기. 임신하면 초음파 사진 찍잖아요. 그 초음파가 뭐야? 소리예요. 근데 그 초음파 사진 찍을 때 우리 귀에 소리 들리냐? 안 들려요. 하지만 여기서 초음파 쏘면 반사되어 나와서 얘가 이걸 감지해갖고 그 반사되어 나온 걸 사진으로 화면에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초음파 사진이에요. 뱃속에 태아 사진 찍는 거. 우리 귀에 안 들리는 소리를 이용하는 거지. 오케이? 됐습니까? 그 다음 촉각. 촉각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피부로는요, 온도도 느껴요. 차고 뜨거운 거. 그 다음 압력도 느껴요. 누르는 거. 됐습니까? 자, 그래서 피부를 본따 만든 센서에 온도 센서도 있고 압력 센서도 있는데요. 온도 센서, 압력 센서. 자, 이걸 이용하는 대표적인 예, 온도 센서를 이용하는 예를 알려드리자면 밥솥이나 에어컨의 온도 조절기 있죠. 예를 들어 밥솥. 자, 보온으로 해놨어. 그러면 일정한 온도를 얘가 딱 설정해요. 예를 들어 60도면 60도. 그러면 60도에서 좀 떨어지면 다시 온도를 올려요.
60도가 올라가죠? 딱 멈춰요. 다시 떨어지면 다시 올려요. 뭐 이런 식으로 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때 온도 센서 쓰는 거고요. 압력 센서는 그 터치 스크린. 현금 인출기 있죠? 현금 인출기에서 돈 찾을 때면 누르잖아요. 얘가 대표적인 압력 센서예요. 얘는 눌러서 그 부분에 누른 압력을 감지해가고 화면이 변하는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후각. 여러분, 코는 무슨 상태의 화학물질을 감지하는 기관이지? 이거 중3 때 하잖아요. 코는 무슨 상태의 화학물질을 감지하죠? 외워서 시험을 보면 뭐하나? 아무 기억이 없는데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감지해요. 코는 기체만 감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기체를 감지하도록 만든 센서가 가스 센서예요. 가스 센서의 대표적인 예, 화재 경보기예요. 불나죠? 연기가 무럭무럭 나요. 그럼 이 가스 센서가 연기를 감지해요. 연기 난다. 불이네? 스프링클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화재 경보기는 온도 센서를 쓸 때도 있어요. 온도가 겁나 올라갔네? 불났나 봐. 물 뿌려야지. 뭐 이렇게 될 때도 있고 두 개 다 가능해요. 사실 화재 경보기는. 그 다음 혀. 미각은 맛. 무슨 상태의 화학물질을 감지하는 게 미각이에요? 코가 기체라면 입은. 우리 다 중3 때 배웠어요. 이 인간들아.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 감지하는 거 알아요? 몇몇 분들은 나랑 한 것 같은데 기억이 날라갔나? 응? 자, 그러면 이러한 혀를 본따서 만든 센서, 이제 이온 센서라고 있어요. 이온이 뭔지 알죠? 이온 센서를 대표적으로 이용하는 얘가 당도 측정기예요. 과일 같은 거 당도 재는. 쿡 찔러가지고 야, 얘 당도 몇 브릭스 이런 거 봤니? 이거 안에 있는 그 당분을 재는 거잖아요. 이런 게 이온 센서예요. 혀를 본따서 만든. 그리고 움직임. 이거는 이제 운동을 감지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 몸에서 움직임을 감지하는 기관 두 군데 있어요. 이 힌트. 귀 속에 있잖아요. 귀 속에서 우리 움직임 감지하는 기관 두 개 배웠죠. 뭐? 방골이관 또. 하여튼 배우는 보람이 없어요. 방골이관. 전정기관 기억납니까? 얘네가 움직임을 감지하는데 이걸 본따서 만든 센서가 가속도 센서예요. 가속도 센서는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핸드폰 보다가 세로로 보다가 가로로 돌려. 화면이 가로로 돌아가죠. 얘가 움직임을 감지하는 거예요. 가속도 센서가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 이렇게 하면 얘가 움직인 걸 감지하고 화면이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예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의 화면 뭐 이런 것들이 가속도 센서에 해당합니다. 됐죠? 자, 진짜 이제 다 끝났어요. 연속적으로 변하는 신호, 불연속적으로 변하는 신호. 자, 이거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연계에서 오는 신호는 대부분 연속이냐 불연속이냐를 물어보면 자연계에서 오는 신호는 다 연속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무지개를 생각해봐요. 하늘에 무지개가 떴다고 쳐요. 무지개가 이렇게 생겼죠? 내가 여러분들한테 무지개 그리랴 그러면 이렇게 그릴 거예요. 빨주, 노초 이렇게 색칠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늘에 무지개가 뜨면 여기까진 딱 빨강, 그 다음부터는 딱 주황. 이게 무슨 선이 명확하게 있어요? 실제로는 이렇게 안 생겼어요. 무지개 어떻게 생겼죠? 빨강에서 주황으로 서서히 그라데이션이라고 하죠. 빨강에서 주황으로 서서히 노랑으로 서서히 이 사이에 모든 색깔이 다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까지 딱 빨강, 여기까지 딱 노랑 이렇게 안 생겼단 말이죠. 즉 자연에서 오는 무지개 색깔은 연속적이에요. 자, 하늘에 무지개가 떠서 신기하니까 내가 이걸 사진으로 찍으려고 이제 폰으로 찍어요. 사진으로 찰칵 찍습니다. 우리 폰엔 뭐가 있을까요? 화소라는 게 있어요. 자, 몇만 화소 이런 거 들어봤어요? 요즘 몇만도 아니겠지만 훨씬 많겠지만 화소는 뭐냐? 우리가 폰으로 찍은 사진을 확대해 보면요. 어떻게 생겼냐면 아주 수많은 조그만한 네모가 모여가지고 멀리서 보면 사진이 되는 이런 형태예요. 요 네모 하나를 화소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요 네모 하나당 색깔은 하나밖에 못 들어가요. 네모 하나 안에 색깔은 하나밖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 내가 이 무지개를 폰으로 찍는다 쳐요. 자,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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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모로 찍었어요. 요쪽 네모와 그 다음 네모는 색깔이 다르겠네요. 그럼 요 사이에 있는 색깔은요? 이 네모와 이 네모 사이 색깔은? 무지개에는 이 모든 색이 다 있거든요. 아주 전부 다 연속적으로 변하니까. 근데 이걸 폰으로 찍으면 얘는 한 색깔밖에 못 넣어요. 얘도 한 색깔밖에 못 떠요. 그럼 얘하고 얘 사이 색깔은 못 찍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그 정보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게 디지털이에요. 불연속적으로 뚝뚝뚝. 근데 이거를 멀리서 보면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확대해보면 중간중간에 끊어져 있는 형태죠. 이게 디지털. 그래서 실제로 자연에서 오는 신호는 다 연속이에요. 이런 걸 아날로그라 그래요. 자연에서 오는 거. 생신호. 하나도 가공 안 된 거. 근데 이걸 뭔가 폰이나 이런 걸로 찍었어. 그럼 불연속적이 돼요. 뚝뚝뚝 끊어져요. 이게 디지털이에요. 그래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만들면 중간에 버려지는 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디지털은 뚝뚝 끊어지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이걸 다 담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야, 다 찍을 순 없어도 내가 최대한 실제 무지개랑 비슷하게 찍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무지개는 모든 색이 다 있는데 폰으로 찍으면 딱딱딱딱 몇 가지 색깔만 들어가고 이 사이 색깔이 안 찍혀요. 최대한 실제랑 비슷하게 찍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네모를 대빵 조그맣게 만들면 돼요. 최대한 네모를 조그맣게 만들면 최대한 버려지는 걸 줄일 수는 있어요. 이해됩니까? 뭔 말인지?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11번에 2번 먼저 할게요. 아날로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할 때 항상 없어지는 정보가 생겨요. 자, 정보에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 모든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다 넣을 수가 없거든요. 디지털은 이 네모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모와 네모 사이에 정보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나마 해결하려면 어떻게? 네모를 최대한 조그맣게 만들어라. 자, 이걸 좀 유식한 말로 써볼게요. 신호 추출 간격을 줄인다예요. 말이 좀 어렵죠? 신호 추출 간격. 최대한 네모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게 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면 이렇게 버려지는 게 생기는데 왜 우리는 자꾸 디지털을 더 많이 쓰는 거예요? 왜 옛날처럼 이런 카메라로 사진 안 찍고 이런 폰카로 찍고 그러는 겁니까? 뭐가 장점일까요? 디지털은 대신. 버려지는 정보가 있는 대신. 자, 일단 내가 실제로 옛날 카메라로 사진 찍어갖고 이렇게 사진을 인화해서 했어요. 자, 사진 한 장. 이거 내가 배경 날리고 싶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얘는 맘대로 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얻은 정보를 쉽게 편집, 조작할 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 또 하나. 내가 사진을 한 50년 찍었어요. 사진이 한 10,000장 돼. 겁나 많아. 방 하나에 꽉 찼어. 보관이 안 돼. 근데 이거를 디지털로 만들면 메모리 카드 몇 개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특징을 지금 구분해놨어요. 여러분, 이 중에 아날로그 특징을 한번 골라볼까요? 어려우면 가부터 하나씩 해볼래요? 가. 실제 현상을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날로그예요, 디지털이에요? 정확하게. 아날로그죠. 왜? 얘는 버려지는 신호가 없어요. 100% 다 있어요. 아날로그는. 디지털로 저장하면 어쨌든 조금이라도 버려지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장, 전송, 복사, 편집이 자유롭다. 아날로그예요? 디지털이에요? 이건 디지털이죠. 그죠? 내가 사진 찍었어. 너한테 전달해주고 싶어. 근데 이거 야 진짜 사진이야. 그럼 무조건 만나서 줘야 돼. 근데 이거야. 그냥 보내면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 올리든가. 저장, 전송 이게 쉬우면 디지털이에요. 잡음이 적다. 아날로그일까요? 디지털일까요? 잡음이 적다. 아날로그예요? 디지털이에요? 이거 고민해야 돼요? 당연히 디지털이죠. 왜? 디지털은 잡음을 날릴 수 있잖아요. 녹음해서 야 잡음 있겠네? 날려. 이게 된단 말이에요. 아날로그는 이게 안 돼요. 오케이? 그 다음 용량이 적다. 이거 누구의 특징입니까? 용량이 적다. 디지털이죠. 라예요? 라. 왜냐면 아날로그는 진짜로 사진 이만큼 보관을 해야 돼요. 얘 메모리 카드에 넣으면 된다고요. 응?
그 다음 마. 저장 전송 시 손상되기 쉽다. 손상되기 쉽다. 이거는 누구의 특징이에요? 손상되기 쉬운 건 아날로그예요. 왜냐면 내가 사진을 직접 뽑았어요. 이게 한 50년 지나면 애가 색이 바래. 이런 식으로 손상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내가 이걸 갖다 뽀개기 전에는 안에 들어있는 정보가 사라지진 않는단 말이죠. 응? 그 다음 바. 자연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신호는 아날로그, 디지털. 자연에서 오는 건 아날로그예요. 우리가 이걸 디지털로 보통 바꿔서 저장하는 거죠. 4. 0, 1 이진수 000 1111 이걸로 표시하는 거 아날로그, 디지털. 디지털의 특징이죠. 이거 다 이진수 쓰잖아요. 핸드폰이나 컴퓨터 같은 거. 이렇게 구분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아, 어려워요? 그냥 외워요. 이거 외우는 거예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예시, 이거는 100개도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사진이나 영상을 뭐 SNS에 올린다. 이런 거 다 디지털 이용하는 것이고요. 3D 프린터로 뭘 뽑았다. 이런 거 다 디지털 이용하는 거. 이런 거 아무거나 2개 적으시면 돼요. 오케이? SNS 하는 거, 3D 프린터 쓰는 거 전부 다 디지털입니다. 그냥 아무거나 2개 적어두시면 됩니다. 우리가 디지털로 할 수 있는 것들. 여기까지. 그 18페이지에 요거 하나만 할게요. 측정 표준이라고 있는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 이거 일기예보잖아요. 일기예보가 이렇게 나오면 저게 32 뒤에 단위가 뭐겠어요? 도씨죠. 근데 아까 전에 우리 기본량의 기본 단위로 온도는 뭘 쓴다 그랬었죠? 켈빈이죠. 이 측정 표준은 과학에서 정한 단위랑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사회적으로 약속한 표준. 일기예보에서 32라고 나온다고 해서 32켈빈인가? 누가 이렇게 생각해요? 당연히 32도씨라고 생각하죠. 왜? 사회적으로 우리 약속했잖아요. 여기서 그냥 도씨를 씁시다. 과학에서 켈빈을 쓰지만 우리가 쓰기엔 이게 편하니까 라고 정한 거죠. 그래서 측정 표준은 기본 단위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런 것도 자, 50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50이라고 썼다고 해서 이거 누가 50m/s라고 읽어요? 당연히 50km/h죠. 왜? 자동차의 단위를 우리 그렇게 그냥 쓰기로 보통 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속도의 기본 단위는 m/s가 맞지만 우리 사회적으로는 이거 km/h로 보기로 정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측정 표준이에요. 다 같이 공통으로 쓸 수 있게 정한 거. 사회적으로. 오케이? 이해했죠?